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강아지나 고양이를 바닥에 이렇게 내동댕이 친다.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동물 학대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보시죠. 자, 저렇게 뜰채로 휙! 저 파닥파닥 움직이는 화로들을 보십시오. 지난해 11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벌어진 일본산 화로 반대 시위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한 동물권 단체가 동물 학대다.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경찰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화로를 식용 목적으로 다루면 학대가 아니지만 저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훼손하는 건 학대다였습니다.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평소 층간소음 항의하던 아래층 이웃에게 잠깐 위로 올라와라 연락한 위층 주민. 오라고 해서 진짜 올라갔더니 이렇게 손도끼를 들고 있었고 그걸 휘둘렀습니다. 자, 오빠 실망이야. 오빠랑 다신 여행 안 가. 이런 말을 여친에게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자, 제주의 한 40대 남성은 그 말을 듣고 여친을 무차별 폭행, 감금했습니다. 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순순히 합의를 안 해주자 더 처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 하면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자, 법원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낮에는 여전히 좀 덥지만 그래도 확실히 선선해졌습니다. 자, 이런 날씨 뭘 할까요? 사건 반장 보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할까요?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외제차를 훔치고 주운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는 등 절도 행각을 일삼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손수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재열 변호사,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저희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건데요. 이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 화재 사고, 자, 그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좀 다시 전해져서, 자, 송 기자가 잠깐 그 내용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저희가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추정되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나왔습니다. 화재 피해 차량이 총 470여 대, 그중에 3분의 1 정도인 170여 대가 외제차였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100여 대가 벤츠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가 차량이 많아서 손해금액이 100억 원을 넘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가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불당동의 한 신축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이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양 변호사님,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차업자는? 현실적으로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뭐 들으신 것처럼 보험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실상 뭐 법적으로는 보험도 안 되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 뭐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야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러면 뭐 시쳇말로 몸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까? 글쎄 뭐 파산을 한다거나 그런 아이고. 식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이 자차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그렇게라도 피해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또 자차 보험을 들어놓은 분들이 또 뭐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좀 상당한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간 큰 중학생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수정 교수님만 나오면 이렇게 10대 범죄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죠? 맞습니다. 경기 군포시에서 간 큰 중학생 3명이 외제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 안에 스마트키가 들어있는 차를 노렸는데요.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군포시의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외제 오토바이 그리고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나니까 차량을 길에 버려두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애들이 겁도 없어요, 정말. 이 외제차, 이거 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응? 근데 더 겁도 없는 거는 차만 훔친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차량을 훔쳐서 달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예. 오전 10시쯤인데 또 낮에 오후 12시쯤에는 이 신용카드를 주었답니다. 다니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후 12시쯤에 백화점을 방문해서 명품을 비롯해서 한 4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죠.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신용카드 명품을 샀다. 400만 원어치. 자, 근데 이게 저희가 당장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뭐 비슷한 거 소개해드리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네. 촉법 소년이라서 풀어주면 또 훔치고 풀어주면 또 맞아요, 훔치고 이거 맞아요.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 은평구 등에서 이 촉법 소년 일당 5명이 4대의 차를 훔쳐서 달아났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4대의 차를 훔쳤었는데요. 당시 경찰이 붙잡았었는데 촉법 소년이라서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풀어줬었고 풀어주니까 또 훔치고 풀어주니까 또 훔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들이 뭐 이러면은 얘네들이 머리에 피 마르면 사람 죽어요 뭐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말도 이제 못 하겠고.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한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이 촉법 소년 연령 이하의 우리 교수님은 약간 좀 부정적이셨고요.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굳이 통계를 따져보면 10대 범죄가 계속 줄고는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10대 범죄가 성인 범죄보다도 더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 녀석들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짓을 성인도 안 하는 범죄를 어린 녀석들이 근데 이제 잘 보셔야지 되는 게 어린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 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잡힐 게 뻔한데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일단 한번 타보자. 이런 이제 우발적인 동기가 소년 범죄에는 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한 20년 전에는 자전거 절도범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많아진 게 뭐냐면 오토바이 절도범이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차량에 이제 그 차량을 절도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비행이라는 게 심각화된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우발적으로 탈 것에 굉장히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이 친구들이 발생을 시킨 차량이니까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손해액은 더 커졌다고 해가지고 자전거 절도범보다 차량을 훔치는 것은 손해액이 더 커졌으니까 더 처벌을 응보수위적으로 엄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소년에게는 적용하면 안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비행을 왜 저지르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년 사법제도와 교육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이런 종류의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교과 교육 이외에 지금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형벌로서 규율하게 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뭐 상당히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형벌을 주지 말라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런 예방 교육을 하느냐 그러지도 못하니까 계속 이 공백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이나 교육이 부재한 이런 위치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비행을 저지른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예. 일단 손 변호사님 이 녀석도 어떻게 잡았답니까? 일단 도난 신고가 들어왔고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근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해서 역추적해서 잡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사하는 동안에 일행 중에 한 명은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수 동기를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설득을 해서 이제 일행 중에 한 명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떤 상태랍니까, 송 기자? 네, 일단 촉법 소년들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그렇죠. 소년 범위 상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중학교에 모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소년범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양 변호사님 그러면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촉법 소년이 아니라 14살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 소년이죠. 미성년자는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이 적용하지만 여전히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결정을 해서 보호 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혹시 이제 형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형법의 처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처벌은 소년법에 정해준 좀 다소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훔친 차량 피해 금액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손 변호사님? 네. 우선 형사적으로는 14세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그 연령이 기준이죠. 근데 민사는 연령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즉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그런 성년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성년이면 민사 책임지고 미성년이면 책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상황이 뭔지 알면 민사적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돈을 다 메꿔놔야 되는데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뭐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졌고요. 예.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구매한 그런 금액도 전액 환불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대체로 부모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그동안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전체를 다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부모가 나도 모르겠다. 왜 나한테 아이고. 그러냐. 직접 우리 아이한테 해라.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점점 느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이제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데 비해서 그래도 가족 여러분들은 이게 좀 그래도 애들 좀 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중학생이 쏘면 총알이 바발되는 것도 아닌데 범죄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 소년 범죄나 이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세간의 어떤 시각이 이젠 예전처럼 그래도 애들이니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뭐 세간의 시각으로 뭐 비난 여론이 높다 하여 법을 마구 개정하는 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 사실은 그런 것까지 염려하면서 지금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소년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라는 건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촉법소년의 연령, 형사처분 가능 연령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나이 1살, 2살에 맞춰가지고서는 사실은 대안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1살 낮추면 그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1살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뭐 점점 낮추면 그럼 뭐가 나아지느냐. 전부 소년으로서 이제 처분을 받은 일종의 전과자가 되겠죠. 그럼 스스로에 대한 또 낙인의 효과, 나 어차피 사고 쳤는데 하면서 점점 심각화되는 이런 문제들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소년사법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소년보호처분하고 형사처분을 나눠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예 다른 법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법원에서 뭐 영미권 국가처럼 통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도 내리고 형사처분도 내리고 그것을 결국은 판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촉법소년이라고 예외가 되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는 해도 그만이야. 이런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일단은 판사가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결과들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년사법제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올라오라. 이게 어디로 올라오라는 겁니까? 이게? 네, 자기 집으로 올라오란 소리인데요.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면서 항의를 하러 아랫집 사람이 올라오니까 손도끼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이 아랫집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니까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윗집 주민은 들고 있던 손도끼로 아랫집 주민의 손 부위에 상처를 입혔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결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평소에 윗집 주민은 자기가 소음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랫집 주민이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니까
화가 나서 올라오라라고 말을 했고 이런 봉변이 일어났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 이 기사 제목만 봤을 때 손도끼를 든 사람이 아래층 주민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위층 주민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송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폰으로 이제 올라오라라고 하니까 아랫집 주인이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현관에 손도끼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 주인이 올라올 때 혼자만 올라온 게 아니라 뒤따라서 아내하고 딸도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직감적으로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부가 합심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윗집 그 주민의 팔하고 손도끼를 들고 있는 팔인 거죠. 팔과 도끼를 현관 바닥에 눌러서 진정을 시켰고 다행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수갑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수갑을 채우고 보니까 이 아랫집 주인의 손이 한 1.5cm가 한 세 반을 꿰매야 되는 상처를 입었던 거죠. 교수님, 이게 무슨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그런 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뭐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아마 아랫집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밑집의 소음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예견을 해가지고 결국 도끼를 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도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끼를 들고만 있었지 내가 뭐 상대방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겠다라는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공격을 당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그냥 내가 손에 좀 쥐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사건의 발단은 층간소음 같은데 1년 넘게 소음 피해를 호소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온 직후부터 층간소음이 심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 성인이 걷는 소리, 또 가구를 끄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아랫집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대가 뭐 저녁뿐만 아니라 새벽, 주말에는 아침에도 소음이 심했다고 하고 또 밑에 집 딸이 고3인 둘째 딸이 있었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들어오겠다. 집에서는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피해가 매우 크다고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위층 주민은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랫집이 너무 예민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착각을 하거나 또 환각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없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윗집에서 실제로 과하게 소음을 유발하고 또 갈등이 생기니까 또 그다음에 일부러 더 괴롭히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 손도끼에 의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본 근원이 된 게 또 층간소음이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주변 탐문 등을 통해서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이 법상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 이 현행 법령상의 층간 소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윗집 아랫집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각선도 그렇고 옆집 사이도 다 현행 법상 층간 소음을 다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디서 난 소리인지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대요, 교수님. 네,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윗집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주를 해봤자 윗집 주민이라는 건 뻔히 아는 거고 뭐 증거라는 것도 사실 소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도끼가 문제일 것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도주 우려가 딱히 없으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층 간의 이제 위층 아래층의 갈등을 그럼 누군가 중재해서 좀 해소를 해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갈등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구속이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위층 사람이.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이 밑에 사는 사람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실제 이거는 구속영장을 설령 경찰이 신청했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형사법상으로는 이 사건의 뭐 죄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물론 그런데 아래층 주민 입장에서 불안한 건 또
정말 뭐 심각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경찰로서도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나마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곳에 지금 윗집 그 주민이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층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서 직접적으로 마주칠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또 아래층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 사는지 뻔히 아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잡혀가기까지 했었으니 혹시라도 보복하면 그럼요.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이제 경찰에서 특별하게 좀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환경이 정말 밀집한 주거 환경이잖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거 환경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법제도로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이 층간소음 아파트 이 층간소음 때문에 질려가지고 무슨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면 이제 타운하우스에서는 또 층간소음에 또 시달려가지고 또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손 변호사님 진짜 좀 이런 뭐 사건도 뭐 수임하셔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저는 사실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사만이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해결책은 좀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예.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왜 아름다운 거. 왜 손 변호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는 게 가난이 아니라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는 게 층간소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층간소음 뭐 이웃센터 만들었지만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 변호사님도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주변에 드리는 조언은 이웃 간에 알고 지내는 정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뛰는 소리거든요. 예, 예. 근데 아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뛰잖아요. 되게 짜증나고 싫어요. 왼수죠. 네, 근데 아이를 몇 번이라도 보고 이 집에서 미리미리 찾아와서 솔직히 인사라도 하고 뭐 이런 말 드리긴 뭐하지만 뭐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이러면 아이 머리라도 몇 번 쓰다듬고 그러면 아이고 저래서 또 뛰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꼭 아이가 아니라도 알고 안면을 트고 알고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에서 나는 소리와 전혀 모르는데 어쩌다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저 사람이지 이러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거 정도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11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남성은 실망스럽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먼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송 기자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는 뭐죠 저거? 네, 아니 송 그건 기자한테 아니라 한 소리 아닙니다. 네네, 좀 다른 사연인데요. 예. 이게 제주도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9월에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차 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고 주거지에서 감금을 한 상태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했습니다. 아 정말 이거 공교롭게 또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나올 때 이런 연인 간 폭력 이런 것도 자주 다루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로 폭행을 했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네요. 저는 여자친구로 여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이수영 교수님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자기 여자친구로 여기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싶고 당연히 도망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코하고 입을 이렇게 막아서 숨을 못 쉬겠어 기절을 시킨 것만 3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사망까지는 아니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닌데. 아니, 호흡기를 막으면 그거 죽으라는 거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진짜 그러니까 목을 조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이랬답니까 이 사람? 네, 일단 다툼이 있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요. 평소에도 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술도 마시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이 더 커지다가 작년 9월에 이 문제로 이제 더 크게 한번 다툰 거죠. 그러면서 제주시에 세우던 그런 그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시는 오빠와 여행을 내가 가지 않겠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와,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11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자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소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술을 마시는 거에 불만을 품었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 그게 싫으면 왜 때리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성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요. 일종의 나의 소유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의 말에 거슬리면은 그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결국 뭐 그렇다고 무슨 어디 결박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장하기는 도주할 수 있었는데 도주를 안 한 거는 그 상대방이 뭐 원해서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폭력 피해에 장기간 노출된 여성들이 그러면 문이 잠겨 있지 않아도 왜 도주하지 못하느냐? 예.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남아있고 싶어서 도주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포에 의해서 도주를 못 하는 거죠. 만약에 도망쳤다가 더 큰 그렇죠.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3번이나 기절을 했었으면 이번에는 의식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도 도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공포심 때문에. 이제 좀 그게 이해가 가네요. 자, 그런데 이 인간 뭐 일부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감금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언제든지 여자친구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건 감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교수님,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여성들 이렇게 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여자를 때리는 남자들 되게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엔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 밀접한 이제 파트너 폭력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여 여성의 이제 죽음에 사실은 이런 폭력의 전조적 증상이 보통 한 40%에서 50%의 여성 살인 피해의 전조 증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여기셔야 되고 이 통제를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폭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관계의 초기에는 여성들이 이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를 하나 보다라고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 이제 자유를 구속하거나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징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폭행과 폭행 끝에 치사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고, 때리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기절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깨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짐작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다가 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자, 그 어제 박지훈 변호사님도 그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사방 가족회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벽 치는 남자들 조심하라 뭐 이런 또 조언을 하시던데 뭐가 됐든 양 변호사님, 그럼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에서는요, 이 감금 치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범행을 저질러서 방법도 그렇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또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해놓고 집행유예 선고를 했어요. 징역 1년에. 아하, 집행유예.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유는 뭐 초범이라는 걸 그리고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감금치상 같은 경우 징역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하한이 1년이에요. 그리고 이 벌금형도 없는 범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11시간의 시간에 피해자가 기절을 3차례나 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이번까지 했는데 그냥 초범이라는 이유로 아니, 양 변호사님이 저번 시간에도 나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뭐 처음 걸려서 초범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 벽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복될 수가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이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게 처음에 어떻게든 처음에 잡혔을 때 이걸 엄단을 하지 않으면 더 반복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죄에서 그냥 집행유예가 됐다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징역 1년이라는 것도 많이 낮아 보여요. 최하한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이즈 이글님이 그러시네요. 저런 인간은 애도 때린다. 자, 그런데 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이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면서 또 일침은 했답니다. 뭐가 됐든 교수님. 네, 제주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집착이 지나치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집행유예를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주도 사건을 저지른 전과 10범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신상이 공개됐는데 그분의 전과를 보면은 보복 파트너에 대한 자기의 연인에 대한 보복 폭행으로 특가법 위반 3번이 있거든요. 3번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그 3번째 전과가 있기 전에 2번째 전과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집행유예 기간 그랬군요. 중에 재범을 한 게 3번째 특가법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판사님이 재판부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인지한 데까지는 저는 참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를 주셨잖아요. 예. 집행유예를 주시면 안 됩니다. 격리를 좀 시켜주셔야 피해자가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도주라도 피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징역을 집행유예 없이 좀 단기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판사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합의를 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사후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런 그 보복이 예상되는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다면 그 후에 보복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판사가 아유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라고 후회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보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보복 범죄가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통계 그리고 반성을 사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작업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원하는 대로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에 대한 법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그 적반하장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사고를 내놓고 피해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 30대 남성은 지난 4월에 경남 김해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나오니까 본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얘기했고요. 근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20분간 폭행을 해서 턱 등에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부상을 입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 오늘 다 체크포인트가 대화체네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네, 원래 이렇게 사고를 내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후속 처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예. 이 사건에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해 운전자가 내가 지금 술을 마신 상태다. 아이고, 음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좀 신고하지 말아달라. 아이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액수관에서 좀 이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 운전자가 또 피해 운전자를 어떻게 또 인근 건물의 그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갑자기 때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더 맞기 싫으면 합의 액수 낮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이러면서 20분 동안 이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얼굴, 목,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교수님 딱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피의자 30대 남성 이거 좀 세상을 좀 거칠게 살아왔던 남성이 아닐까
좀 느낌이 탁 오는데 말이죠. 거칠게 살았다고 변명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당연하죠. 굉장히 악성이고요. 이건 진짜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정도 맞고 뭐 전치 3주 정도 나와서 끝나기를 망정이지 무슨 지하 어디 잘 보이지도 않는 데서 큰일 날 뻔 사실 한 거고요. 진짜 엄벌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음주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합의를 하고 애당초에 경찰에다 신고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악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뭐 동종 전력 같은 거는 여러 번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도 집행유예예요? 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허허. 예. 네, 말씀해 재판부가 밝힌 이유를 전해드리면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야, 이게 손 변호사님, 음주운전 그리고 또 그 교통사고. 그런데 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합의를 안 해준다고 또 폭행. 그런데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이거 좀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기소가 된 건 상해예요. 그래서 상해죄로만 기소가 돼서 재판 받았는데 음주운전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짐작입니다만 술을 마시긴 했으나 그 처벌 기준치 0.03%를 하회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제 집행유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밝힌 이유 중에 중요했던 게 이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범행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처음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요, 물어줘야 할 합의금에 이 폭행 합의금까지 그 잠깐의 욱함을 못 참아가지고 진짜 막 더 좀 상황이 악화된 거잖아요. 훨씬 많은 금액을 네. 물어줬겠죠. 뭐 제가 액수를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만약에 차가 많이 망가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자는 그렇죠, 얘기를 꺼냈을 거로 생각해 보면 한 대여섯 배 정도는 물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주 작은 정도로 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왜냐면 23주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를 팡 와서 박은 이 가해자가 좀 좋게 그냥 합의합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경찰을 불러야 되나요 이거?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왜냐하면 본인이 차량만 그냥 부서진 상황이면 민사하잖아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의 합의로 끝을 낼 수가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당사자들끼리 좌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뭐 사고와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곤란을 지경에 피해를 입고도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쪽을 추천합니다. 아니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었더라면 폭행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분노를 부른 소리입니다. 자, 이거 참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던데, 네. 뭐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외도로 의심하고 본인의 집에 본인의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지난해 1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 녹음 파일에는 아내와 불륜남이 부정행위를 하는 소리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또 불륜남과 관계를 가질 때 어린 딸이 기침을 하는 옆에서 어린 딸이 기침을 하는 소리도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진짜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통정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공간에 내 딸이 있고
이게 그냥 음성으로 다 들렸다. 야, 그러면 이건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행위를 이 아내분이 했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처음에 읽을 때는 들었어요. 근데 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일이 많을까요? 네. 뭐 그 부분도 결국은 부부관계가 결국 파탄이 난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녹음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됐는데 문제는 녹음기를 설치하는 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굉장히 의외다, 예외적인 그런 관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좀 진행을 하면서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자, 그런데 이 남편이 녹음하는 걸로만 끝인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녹음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포함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거니까요. 아내와 내연남의 대화. 이게 녹음한 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녹음한 이 내용을 이 아내의 직장 동료들에게 직접 들려줬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두 명이 불륜관계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일단 남편은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청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불륜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딸을 학대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딸에 대해서 폭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녹음하려 한 거니까 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대화를 했던 게 아니라 뭐 애정 행각을 하는 과정에서의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건 아니다.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부인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은 이 성관계 과정을 그대로 기록한 이 녹음이 대화는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주장이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법원은 유죄라고 봤어요. 즉 대화라고 봤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보면은요, 이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대화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은 그런 의사소통 행위거든요. 법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때 보면, 이 녹음된 걸 보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 둘이 나눈 대화도 들어있는 거예요. 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녹음은 타인 간의 대화를 이제 몰래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법원은 남편에게 뭔가를 딱 선고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선고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행위를 해서 분노한 나머지 저지른 범죄라고 보여서 유죄로 보이긴 하지만 유죄로 해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할 건데 그 선고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성을 처벌을 하면서 다만 당장 뭐 수감을 하진 않겠다라고 집행을 위하는 건데 이거는 아예 선고 자체를 미뤄둔 겁니다. 시간만 지나면 기록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이것도 약간 계속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다가 급 변침을 하면서 다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선고 유예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요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한다. 이게 그 옛날 용어고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데 용어가 순화됐습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뭐 그런 모습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남편이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했다라고 법원은 본 건데요. 예.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듭니다. 아니 이 사건에서 거기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예. 계속해서 법정 대응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좀 더 넓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남편이 이 녹음을 하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또 결국 그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또 이혼해서 딸도 홀로 키워야 되는 상황, 또 느꼈을 배신감, 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 아내 등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좀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자백을 하고 또 반성을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고 유예를 택했습니다. 지금 자막 CG로도 나가고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한테 또 떠넘긴 그것도 재판부가 아하 이건 뭐지? 약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가요, 변호사님?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공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는 게 판결문에 나온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봐도 좀 너무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까지 섰으면 그래도 아내도 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불륜을 저지른 것마저도 남편 책임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판사도 사람인 만큼 아무래도 좀 남편 쪽에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주장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안방에서 더구나 자녀가 있는 그 공간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라는 것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남편의 좀 사정을 더 많이 좀 이해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한 SNS에 육아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려 2,400만 장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희 사반에 보내주시는 사연과 사진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웃거나 울거나 자는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욕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심지어 용변을 보는 사진을 용변 훈련이라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20년 뒤에 자신의 이런 모습이 공개되어 있다는 걸 알면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찍어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쉐어런팅. 공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쉐어에 부모와 양육을 더한 합성어입니다. 이 쉐어런팅은 유용한 육아 정보를 공유하거나 육아의 고충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녀의 신원과 얼굴이 알려지면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고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연출을 위한 아동 학대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걸까요? 오늘 X파일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고 있는 쉐어런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쉐어런팅. 이렇게 신조어인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 결혼한 분들의 뭐 카톡이나 또 SNS 이런 걸 보면은 본인 사진보다도 아이들 사진 이렇게 많이들 거진다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런데 제가 가끔은 엄마도 퇴근하고 싶다라는 책의 한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 사진으로 SNS가 도배되는 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 SNS도 아이 사진과 아이에게 차려준 밥상 사진이 90% 이상이다. 그들은 일부러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일상이다. 그게 본인의 일상이다. 자, 그런데 방금 송 기자 소개해 준 것처럼 네. 이게 뭐 일상의 기록 또 너무 귀여워서라고는 올리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쉐어런팅은 쉽게 말하면 육아 생중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모든 단계를 다 기록하고 올리면서 공유를 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순기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유용한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공유한다든지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격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의 예쁜 모습을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작용도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아기 사진 도용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여성이 간식을 파는 사이트에 당신 아들 사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 아들 사진이 도용돼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한 중고거래 사기꾼이 이제 아이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기 프로필에 올려놓고
그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게 범죄에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프리 엘님도 그 말씀을 지금 올리셨는데 응가하는 사진을 왜 쉐어하냐고 뭐 지금 그러시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그런 사진들이 좀 있죠. 예. 특히 뭐 아이들 이제 그 배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또 자기 아이는 또 뭘 해도 또 귀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특하다 이런 모습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진도 함께 올리고 그런데 물론 이게 평가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그 자유로운 행동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과연 이게 그 실제 이 자녀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그 사진을 돌아본다면 그러니까요. 이거 그래 우리 부모가 이제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것까지 올려줬구나 고맙다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아니 도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올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냐라고 볼지 글쎄요 이건 뭐 개인의 성격 차가 있겠습니다만 마냥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다 커서 내일 모레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어머 자기 똥 응가하는 사진 있다고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이수정 교수님 어떠세요? 이거 지금 자녀분들 거진다 이제 크셨는데 네. 뭐 충분히 요즘 뭐 이런 이제 워낙에 영상과 사진의 시대니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의 이제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전 논란의 여지 없이 뭐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제 머릿속에 드는 이제 생각은 이런 사진이 만약에 나쁘게 소비되면 어떤 정도까지 나쁘게 소비될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직업병인데요. 저 아랫도리 벗겨놓은 사진 저런 거 소비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저런 영상이나 사진을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보지 않을까. 혹시 방구석에서 혼자서 은밀하게 성적인 판타지 속에서 저런 사진을 소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양 변호사님은 제가 보니까 프로필 사진에 본인 사진을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은 되게 자아가 강하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 사진 올리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수영 교수님하고도 똑같은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이제 적응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구 보존되고 무한 복제된다는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 이렇게 아까 했어요. 내 SNS에 올린데 왜 문제야? 그거 내 SNS가 아니라 SNS 회사 콘텐츠입니다. 그 회사에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육아일기는요. 그 연예인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즐겁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구조는 그런 게 아니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떠나서 안 하시는 게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까, 양 변호사님? 그냥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본인이 올린 걸 처벌할 수는 없고 저도 뭐 한두 장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아주 정말 열성적으로 너무 올리시는 분들에게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신에 그 사진을 아까도 사례에 나온 것처럼 빼가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초상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아이 얼굴을 합성해서 또 음란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있는 게 디지털이란 거죠. 예. 자, 결국 이게 손 변호사님, 아이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어리니까 결국은 이게 아이들 권리가 부모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볼 소지도 충분히 있죠. 물론 그 아이가 뭐 신생아 또는 뭐 1살, 2살 아주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 또는 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뭐 군대 간 아이 또는 뭐 결혼한 아이 등등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예쁜 자녀라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이고 별개의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또 판단 능력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이야 그냥 뭐 도덕적인 문제 또는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즉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법적인 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허. 또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부여하는 그런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부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좋아합니다. 아낍니다.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진까지 올려놓고 계속 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부모를 끔찍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어떤 계기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남보다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정말 친모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도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뭐가 됐든 이 아이들 사진도 그렇고 그 일반 이게 여성들 뭐 남성 할 거 없이 그냥 자기 사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요즘 뭐 수영복 입은 사진 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 헬스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좀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라든지. 아니 뭐가 됐든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온라인상에 사실은 국가도 없고 뭐 이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악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진을 올리실 때 최소한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굴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사진, 이런 거는 좀 이건 합성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온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하는 그 동선이 완전히 예. 분명하게 그렇죠. 올라오는 뭐 영상, 이런 건 사실 납치의 위험성 이런 것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아이들의 신상 정보, 개인 정보, 생년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인 정보가 충분히 주소 이런 거 올라오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체 사진, 생리 현상 사진 제발 그거는 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대 선생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강아지, 고양이 사진 올리는 건 괜찮을까요, 교수님? 강아지, 고양이는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좀 낮죠. 물론 물론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인간들은. 그런데 이게 그 이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실제로 아까 잠깐 송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프랑스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합니다. 아이 사진 마음대로 사적인 자리에 있는 사진을 올리면 부모를 처벌을 해요. 부모를요? 예. 오. 그리고 벌써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자기 사진을 한 10년 동안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한 일도 있었고요. 베트남이 프랑스 일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법령 같은 걸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베트남도 비슷하게 부모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알아서 다 조심하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원주의 한 타이어 정비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차량 타이어 정비 공장, 시뻘건 화염이 정비소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데요.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8시 반쯤. 소방당국이 펌프차 등 장비 40여 대와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10시간 넘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큰 불길은 잡았지만 남은 불씨까지 다 끄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태어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 어제 이 아버지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아내가 구속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가 네. 중환자실로 갔다 우리가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후에 맞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 상태가 어떻대요? 맞습니다. 탁자에 던져져서 심정지 상태였는데 맞아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오.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증상은 지금 뇌출혈 증상 그리고 폐에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아이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양 변호사님, 이 남성 혐의를 전부 또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 임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요, 중상해, 그러니까 아이를 던져서 다치게 한 혐의는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아동학대 방임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참 답답한 게 이 20대 부부가 모텔에서 생활을 맞습니다. 전전하고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정도였고 아이도 지난 2월에 모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후 2개월 때였는데 아이 엄마는 또 지명수배 받고 있다가 구속돼 있어서 혼자 맞습니다. 18개월 된 아들하고 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이 가서 봤을 때 모텔에 한 일주일 넘게 쓰레기 산이 쌓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임까지 적용을 한 건데 그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 자, 그 강원도 화재 소식. 지금 뭐 인명 피해는 있습니까?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큰 불이 났는데 오늘 새벽 1시 8분쯤에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진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타이어랑 기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잔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잔불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이 화재 때문에 KTX 강릉선의 서원주에서 만종 구간이 운행을 멈췄었는데 오늘 아침 6시 40분쯤부터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주시죠. 빨간불에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 빠른 속도로 뛰어오던 한 보행자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한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오토바이를 덮친 무단 횡단자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시속 50에서 55km로 달리던 중 사고가 났는데 경찰과 보험사가 자신을 가해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영상을 본 유튜브 채널 진행자는 우회전 대기 차량 때문에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하느냐며 경찰과 보험사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 골프를 치는 남성이 또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서 피서객들이 오가는 해변 쪽으로 스윙을 하며 골프 연습을 한 남성. 남성을 포착한 제보자는 처음엔 치는 신용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진을 확대하니 바닥에 골프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이 골프공을 친 방향이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쪽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누리꾼에게 포착된 건 울산 전남해수욕장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골프공의 속도는 시속 100km가 넘기 때문에 사람이 맞을 경우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만큼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골프채를 휘두르는 남성. 시민들은 왜 해수욕장에서 연습을 하냐며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골프 연습을 하기 전에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부터 지키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런 걸 보고서 몇몇 사람들은 또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교수님? 정말 너무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사람들이네요. 저러다가 해변가에 있는 아이들 머리를 맞게 되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게 지금 속도가 100km까지 날아가는데 아마 맞으면 틀림없이 두개골 함몰되면서 뇌가 망가질 걸로 보이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연공원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금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을 해서 벌금, 과태료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원 정도로 될지 그러니까요. 좀 그렇네요. 예. 예. 자, 양 변호사님, 그 앞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충돌 사건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이 한문철 변호사처럼 우리 양 변호사님도 저거 한번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저거를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이제 70대 30으로 비율을 나눴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과실을 나누는 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과거에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쪽 주장이 엇갈릴 때 객관적 상황을 봐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이렇게 판단하던 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경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저걸 보면 그러니까 이 한문철 변호사가 지적한 게 우회전 차량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게 뭐냐면 과실이라는 건 피할 수 있었던 일을 못 피했다라는 게 과실인데 저 오토바이가 저걸 어떻게 피했겠냐는 거예요. 못 저도 피하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기 무슨 스쿨존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뭐 아이들이 뛰어드는 그런 뭐 이게 주택가 같은 곳이어서 아이들이 언제라도 빨간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저게 어떻게 70%가 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저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에 대한 손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대부분 이제 쌍방 과실로 처리해서 한쪽만 책임지지 않고 양쪽을 둘 다 이제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물론 이제 한쪽에게 책임을 옷이 지우면 뭐 주의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영상 증거를 분석을 하면은요. 속도, 뭐 거리 등등이 거의 다 재현돼요. 파악 가능해요. 그렇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존재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소송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과실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생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이제 염두에 두고 강경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를 중간에 받아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굳게 먹으시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시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에 올리죠. 아이들 뭐 응가하는 사진 같은 거는 빼고 말이죠. 자, 오늘 인스타 사연의 주인공은 댕댕이와 냥입니다. 먼저 서울 도봉구 정은혜님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자, 올해 6살 말티즈 샛별입니다. 은혜님이 사건반장 보려고 하는데 샛별이가 저렇게 밖에 산책하러 가자고 보채고 있다는군요. 자, 아드님 둘은 직업군인이고 부군께서 출근하시면 은혜님에게 남는 건 사건반장과 샛별이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다음은요. 자, 부산에 사시는 하현정님 양이 미숙입니다. 브리티시 숏 헤어, 올해 3살인데 자, 미숙이의 매력은 바로 저 토실토실 뱃살. 예, 그래서 뱃살 공주라는 별칭까지 지어줬다고 하는데 현정님이 뭐 아무튼 샛별이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샛별이 미숙이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샛별이 미숙이 모두 건강히 자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러시아로 가보시죠. 일단 어둡고 버스, 도로 나오면 저는 긴장이 됩니다. 네, 예. 긴장되는 상황에서 버스가 서 있는데요. 아직 출발 시간이 남았는지 승객을 좀 더 태우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한 여성과 남성이 버스 앞에 다가서는데 남자 혼자 오르고 여성이 저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배웅을 하려는 것 아하, 같습니다. 예. 잘 가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인사 마친 뒤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이고야. 갑자기 버스가 붉은 불꽃을 내면서 깜짝이야. 폭발해버렸습니다. 예, 와, 저 영화처럼. 여성분 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네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완전히 부서졌고 파편이 튀기면서 뒷차 유리창까지 다 깨졌습니다.
잠시 후에 놀란 승객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 이게 왜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일이야. 근데 일단 현장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현지 당국은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로 폭발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버스 업체 측은 이 버스가 디젤 차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당국은 이 버스 폭발이 버스 유지 보수를 하다가 과실로 폭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폭발 사고로 여성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 사망자가 있었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스페인으로 이어갑니다. 여긴 뭐 해변인데요. 네,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 해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저 끝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누가 오고 있는데 해변에 갑자기 다급하게 정박을 하더니 네, 사람도 치면서 지금 정박을 했는데 갑자기 달리기 정신 나갔네 시작합니다. 저거. 모래 사단까지 들어오면서 사람을 저렇게 치기까지 했는데도 그대로 무시하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이렌 소리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네네네. 2명의 남성이 타고 내렸는데요. 한 명은 벌써 사라져서 안 보이고요. 나머지 한 명이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잡고 있는데요. 마치 무슨 럭비를 하는 것처럼 가방을 들고 걔도 도망가려고 하는데 쫓아가네요. 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제압을 저렇게 당하고 맙니다. 네, 저렇게 잡아서 제압을 하는데요. 잠시 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남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 지금 저 용의자를 잡은 거죠?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먼저 도주한 남성 그리고 붙잡힌 남성 모두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일수업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타고 온 모터보트 안에서 약 800kg의 대마초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경찰은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에 도망간 용의자도 붙잡았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마약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 양 변호사님, 저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저렇게 보트가 해변으로 오는 거 영화에서나 아, 007. 007 영화에서나 봤지 저게 현실에서 게다가 대마초가 800kg이나 되는 게 저렇게 포장돼 있는 모습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 용의자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시민들도 진짜 정말 존경스럽지만 강아지도 달려가고 있어요. 강아지는 이제 사람들이 가니까 뭐야 하고 그냥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강아지도 이제 큰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현장은 영국으로 이어갑니다. 아유 이건 예, 보시는 것처럼 맥주 캔들이에요. 집안 곳곳에 이 찌그러진 맥주 캔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고 그나마 다 마시고 빈 맥주 캔들입니다. 이게 집안에 맥주 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맥주 상자, 비닐봉지 뭐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고 거실 곰팡이 피어 있고요. 음식에 뭐 곰팡이 피어 있고 부엌에도 음식물 쓰레기 쌓여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영상을 찍은 게 청소 전문업체에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의뢰로 침실 2개라고 하는데 아파트 청소하에 주세요해서 갔다가 이 충격적인 광경에 맞닥뜨린 거예요. 남성 얘기에 따르면 문을 열자마자 맥주캔이 너무 많아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맥주캔을 한 8,000개 정도는 치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남성이 집주인인가 보죠? 아마 청소 담당자인 겁니다. 상황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화장실이 훨씬 더 심각했대요. 이 남성이 화장실에 쓰레기가 1m 넘게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배설물과 휴지가 쌓여서 이게 냄새 때문에 수십 번이나 구토를 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하냐면 집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임대료가 밀렸다라고 하니까 그냥 떠났대요. 떠나면서 집이 좀 엉망일 수 있습니다. 조금 엉망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세입자, 그러니까 집에 살던 사람이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갔대요. 근데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갔다는 얘기를 집주인한테 하면 집주인이 와서 저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물도 내려가지 않은 화장실을 그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행히 저녁 먹을 시간은 아닌데 예, 화면 안 보여드렸잖아요. 예. 저거 치우는데 하루 10시간씩 꼬박 3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다 치워. 깨끗이 치웠죠. 저 쓰레기 수거하는데 굴착기가 동원됐고 혈백제도 혈병 썼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손해본 게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달한다. 청소하는 데만. 아이고야. 쓰레기집 청소한 남성이 또 이렇게 걱정도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 살던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렸거나 알코올 중독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는데 걱정해 주신 저 남성이 천사네요. 와, 아니
교수님, 저거 약간 저 세입자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네, 뭐 알코올 중독이 심하던지 아니면 뭐 조현병 증상까지 동반이 되던지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저게 더럽게 안 느껴지니까 저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 보죠. 네, 동물원이에요. 지금 여성 조련사가 악어에게 먹이를 주러 주변에 사람들, 관광객들 있죠? 우리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악어가 좀 수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먹이를 주러 가는데 갑자기 악어가 팔을 물고 우리 안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정말 물린 손을 빼내려고 하는데도 악어를 못 당해내죠. 우리 안에서 뭐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바로 악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남성이. 네, 조련사가 이거 어떻게 이거? 악어 몸통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남성이 악어 위에 올라타서 악어를 잡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악어를 붙잡는 사이에 조련사가 정말 서서히 손을 빼고 악어는 더 심하게 몸부림을 쳐요. 근데 옆에 이제 직원까지 같이 도우면서 조련사는 악어 우리에서 무사히, 정말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놀라운데 이거.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저 도와준 남성 있지 않습니까? 네. 동료 직원이 아니라 동물원에 놀러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같이 저 먹이 주는 걸 보다가 위급 상황을 목격하고 조련사를 구하겠다고 악어 우리 세상에. 안으로 바로 뛰어든 겁니다. 우와. 예, 정말 대단한 남성이죠. 저 탈출한 후에도 악어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몸부림쳤고요. 저 남성 남아서 계속 악어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웬일이야. 네, 남성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정말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 악어 등 위에 올라타고 있었고요. 급기야는 악어 얼굴을 눌러서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고요. 악어가 조금 진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악어 얼굴을 누르고 있던 손을 놓고 무사히 다급하게 우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아니, 저분을 저 동물원에서 뭐 특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하여튼 뭐 동물원뿐만이 아니라 보호장비도 없이 그냥 놀러 왔다가 저기로 대박이다, 빠진다라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남성 얘기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들어보시죠. Was there any point when you got in there and you thought, oh boy, I made a mistake here? No, not at all, actually. I didn't really even think about any of that. I needed him to let go. He was going to take her life if I didn't get in there and get her. 예, 저 남성 덕분에 이 조련사도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조련사를 구해준 남성 관광객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손 변호사님 너무 멋진데요, 저분? 오, 진짜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대단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저게 몸이 안 그게 따라올 수 중요하죠, 있는데 이게. 제가 들어갔으면 저는 이제 아무튼 대단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미국 워싱턴주로 가보시죠. 여기 어디죠? 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빙하우스입니다. 색깔도 되게 예쁘고요. 뒤로 눈 덮인 산도 보이는데요. 경치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한 커플이 지금 이 배경을 뒤로 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장을 하더니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저렇게 있는데요. 그 순간에 저 커플 뒤로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가 패들보트 위에 탄 채로 물 위에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거?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남성이 결국에 호수로 뛰어듭니다. 재빨리 강아지가 탄 패들보트를 끌고 움직였고요. 저렇게 패들보트를 끌고 움직여서 강아지를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지금 약간 개리둥절하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이게 뭐지? 했을 것 같은데요.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셀카 예쁘게 찍으려다가 강아지를 저 호수에 잃어버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30초간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위 건강을 위해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이 정답이네. 메스틱,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 보고 선택하세요. 역시 프롬바이오. 은퇴 준비, 손주 육아, 자산 관리, 노후 대책. 세라젬 뒤를 부탁한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세라젬.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진짜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